자, 그 다음에 자, 유압 실린더의 이제 원리 및 구조인데요. 유압 실린더는 이제 유압에 의해서 밀거나 당기는 형태고, 그 다음에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쪽 방향의 운동에만 이제 유압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에 이제 스프링 힘으로 돌아오는 앞전에 우리가 공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동 실린더가 있고요. 유압을 양쪽으로 넣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형태. 그래서 전진과 후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복동 실린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공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의 양측 유효 면적의 차를 이용해서 구동을 하는 차동 실린더가 있다. 그래서 주로 요 동작 원리나 각 부위의 명칭은 주로 공압하고 다 동일하고요. 얘는 이제 유압이라는 게 이제 앞전에는 공압이었지만 이번 유압이고요. 유압이 피스톤 쪽에 이제 가해져서 움직이게 되는 구조고, 그 다음에 실린더의 내경, 얘도 마찬가지로 내경에 의한 작동하는 힘이, 추력이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 했던 유압하고 그 다음에 실린더 내경 파이, 내경 뒤에 이제 제곱에 이제 비례를 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쪽으로 실린더 쪽에서 밀어서 힘을 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미는 힘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반대쪽에서 다시 복귀를 할 때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 힘은 이 뒤 앞쪽에서 미는 요 면적 대비 뒤에서 미는 면적의 차로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고 뒤에 요 앞 실린더 쪽에서 미는 힘 빼기 뒤에서 미는 힘을 통해서 추력을 갖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밑에 양은 우리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압 실린더하고 공압 실린더가 이제 거의 유사한데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쿠션 링이라는 게 들어가더라. 쿠션링. 그래서 유압 실린더는 이 쿠션 링이 들어가 있어서 중간에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마지막에 딱 붙었을 때 이제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실린더 튜브, 아까 얘기했죠. 실린더 튜브는 이제 요게 실린더 튜브예요. 여기 튜브. 전체 다 감싸고 있는 거. 각 용어는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피스톤 링, 피스톤 쪽 이게 피스톤인데 피스톤에 이제 링이 들어가 있고요. 튜브, 쿠셔닝, 그 다음에 피스톤 로드, 이제 로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포트, 여기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기름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넣어줘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린더 튜브,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 로드, 헤드 커버, 로드, 쿠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아까 용어들이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유압 실린더의 종류, 아까 했던 단동형, 복동형, 편로드, 양로드 이런 것들이 있다. 양로드는 양쪽으로 하는 거고요. 편로드는 편쪽 한쪽만 있고요.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타입. 램형은 뭐라 했죠? 요 튜브하고 안에 로드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커진 형태를 말한다고 얘기했었고요.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그 밖에 이제 액추에이터들인데, 요 액추에이터는 이제, 지금 공압이나 유압이나,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모터형 서버,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액추에이터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초음파 모터와, 그 다음에 이제 형상 기억 합금이라고 해서 구부러진 다음에 이제 자기 원래 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액추에이터도 존재하더라. 그것도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합니다. 형상 기억 합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모터들. 요즘은 이제 리니어 서버라고 하는데 리니어 모터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초음파 모터. 그래서 초음파 모터는 이제 전압, 그러니까 이제 전압에 이제 발생을 해서 앞전 효과로 움직이게 되는 거를 이제 초음파 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모터들은 형상의 이제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개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전 이제 액추에이터 중에서 앞전 소자에 의한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 효과를 이용한 액추에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방향 액추에이터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기를 가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힘이 몰리고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약간 변형이 일어나죠. 전기를 가하면 이런 걸 이제 뭐 앞전 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보기에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 가지 정도 한번 써봤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방향으로 이제 전기를 가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 그 로봇에 힘을 주는, 팔과 같은 그런 힘을 줄 때 좀 주로 쓰는 액추에이터고요. 그 다음에 쟤는 이제 세 번째 거는 두 개의 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전기를 가해주면 이렇게 꺾여요, 판이. 그래서 뭐 여기서는 가로 방향이라고 해서 이제 가로 효과를 이용한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적층돼서 전기를 가하면 이게 꺾였다가 다시 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초음파 모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초음파 모터의 이제 기본 구성은 고주파 전원에 의해서 이제 마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구력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얘들이 사용되는 용도는 이제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렇게 소형인 경량인 경우에 많이 쓰고 있고요. 변이의 이제 분해도가 아주 높고요. 효율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이 없이 간단한 구조로 움직인다 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중에 하나죠. 저도 써본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초음파 모터.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형상 기억 합금. 요거는 이제 그 재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차이인 거죠. 일반적인 금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약간의 이제 탄성 변형 영역이 존재하고요. 근데 형상 기억 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나 이런 걸 열을 가하게 되면 다시 원형으로 복원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티탄이나 니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만든 합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끔 이것도 씁니다. 항상 가끔 코일도 있어요. 코일 종류도. 그래서 코일이 늘어났다가 다시 열을 가하거나 뭐 이러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금속 결정에 힘을 가하여 이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모델도 있다. 그래서 금속 결정의 변형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원자의 이제 위치나 이런 구조가, 근데 얘가 이제 힘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트러스트 돼서 약간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 형태의 이제 마르테사이터라고 하는 마르텐사이터라는 이제 변형 형태로 움직여서 이렇게 약간 사각형 구조가 이제 어 뭐예요, 마름 모형, 약간 이제 M형 비슷하다 해서 이제 M 변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니어 서브 모터, 주로 아주 요즘 최근에 핫하게 쓰고 있고요. 전기에 의해서 역방향과 그 다음에 다시 회전시켜서 다시 원래로 돌아오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볼 베어링이나 볼 스크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직선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죠. 당연히 내부에는 회전 모터가 있고, 회전 모터를 통해서 안에 이제 기후적으로 직선의 운동이 되도록 만들어진 모터들을 우리 이제 리니어 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리니어 모터도 모터 종류에 따라 틀리는 거니까 교류 모터를 쓸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 교류 모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고정자고 밑에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에 그러니까 아예 자체적으로 요 모터 구조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리니어 모터도 있다. 리니어 교류 모터도 있다. 이거죠. 앞전에 회전 방향만 이렇게 회전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 모터 자체를 만들 때 고정자가 원형 형태가 아니고 직선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니어 스태핑 모터도 존재하더라. 앞전에 스태핑 모터 이렇게 극성을 쭉 만들고요. 여기 이제 스프링을 감아서 전기를 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성에 의해서. 그래서 고정자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석을 만들어서 서로 극성을 다르게 해가지고 얘가 위에 상체가 이제 움직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상처럼 떠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개념이 되겠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니어 스태핑 모터 동작 하는 거고요. XY 플로터나 펜, 그 다음에 CNC 가공기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더 자세하게는 나오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그 모터처럼 구성을 해서 만드는 리니어 모터긴 하지만 앞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런 회전 형태의 모터를 기구적으로 안에 이제 변속기를 달아서 얘가 직선 운동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쓰는 리니어 서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워낙 종류들이 많다 보니까 사용하는 목적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사용할 때마다 거기서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자들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맞게 매뉴얼에 따라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여기까지만 좀 설명드리고 우리가 다음 센서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 제어는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하는 구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차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컴을 배우거나
이럴 때 그걸 가지고 잘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센서는 우리 그 메카트로닉스 쪽에서 아주 또 약방의 감초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양한 센서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센서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론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센서 위주로 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약간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서는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의 그 아주 많이 쓰는 모델들이고, 어쨌거나 제어의 정보를 얻어서 그거를 이제 신호의 변환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오감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감지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센서다. 눈과 같은, 귀와 같은, 피부 혹은 코, 혀, 각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 뭐 이런 오감에 의해서 느끼는 감각을 만들어서 요 기계가 혹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소자들이 센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가 발전이 많이 되면 될수록 로봇 산업이 더 정밀도가 높아지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로봇하고 지금 현재의 로봇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전 로봇은 센서들이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로봇 제작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실제 사람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움직임이라든가 뭐 로봇이 이제 그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이 아주 다양해져서 좀 디테일화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센서의 기술을 잘 알아야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센서는 앞전에 했던 오감, 눈, 귀, 피부, 코, 혀와 같은 이런 느낌을 갖는 센서들 종류가 있다. 그래서 광 센서, 초음파, 접촉 센서, 압력 센서, 온도, 습도, 코, 가스 센서, 가스 센서, 그다음 미각 센서. 그래서 그 상태량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감지를 할 거냐, 그리고 센서 소자의 종류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셀, 포토 트랜지스터, 포토 다이오드, 압력 소자, 마이크, 초음파.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많이 제어하는데 요 미각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쪽 분야가 아니면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주로 화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센서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쪽 과제를 받거나 제어할 일이 있으면 그쪽에 해당하는 센서들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워낙 센서들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센서의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센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연상에 존재하는 요 물리량, 그 다음에 화학량,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로 변환해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신호는 압력, 그 전압이라던가 전류의 그런 전기작용의 신호 변화로 바꿔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량이나 화학량, 이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신호를 디지털화 되어져 있는 이런 신호량으로 변화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전기적인 신호 변화로 변화된 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주는 그런
주소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물리량, 센서, 그 다음에 전기신호 이렇게 변한다. 센서 분류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워낙 많아서 저도 써본 것도 있고 안 써본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요. 센서의 이제 우리가 그 제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입력과 출력 신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방법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전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센서를 개발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멤스를 이용해서 멤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센서를 직접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에이직화해서 칩을 만들어서 센서를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접촉식 센서가 있고요. 측정 대상물에서 신호를 측정할 때 센서의 이제 검출부를 직접 대상물에 이제 고정해서 사용을 하는 접촉 센서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접촉 센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접촉은 이제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그죠? 뭐 우리가 일례로 요즘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도계가 초기에는 뭐예요? 살에 우리 피부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대거나. 근데 요즘은 비접촉식 센서를 쓰죠. 띄어서 온도가 피부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는 이런 비접촉 센서를 이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나 설치하는 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대상에 따라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온도, 조명, 자기, 위치, 속도, 가속도, 힘, 음성, 압력 뭐 이런 거 측정 대상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상태량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센서 선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센서 선택은 뭐 우리가 사용할 목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출력할 수 있는 출력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측정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분해는 분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센서가 가지고 있는 오차, 허용 오차가 또 존재하는데 환경 변수에 따라서 어떤 오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또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온도에 따라서 민감하거든요, 센서들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온도에 따라서 센서의 변화량을 보정을 해가지고 또 구동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복합 센서를 이용을 해서 제어하는 이런 구조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서 설정의 주요한 평가 항목들을 정의한 겁니다. 측정 범위, 정밀도, 분해 능력, 감도, 주파수 특성, 재현성, 선형성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한다. 요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센서는 각 종류에 따라서 측정 범위가 있다. 정밀도, 아까 했던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얼마만큼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분해 능력, 측정할 수 있는 범위, 그죠? 분해 내가 해서 감도, 출력량의
입력량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출력량과 입력량의 비를 감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주파수. 주로 이제 센서들 중에서는 이런 이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입력을 받아서 감지하는,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재현성인데, 재현성은 뭐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출력을 얻어내도록 하는 게 센서의 아주 가장 큰 이상적인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씩 이제 차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형성. 이건 또 중요합니다. 선형성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값이 직선적으로 비례적으로 변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은 지수함수 형식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하는 형태가 좀 다른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제어를 어떻게 해줘야 할지 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선형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선형이냐 선형이냐인데, 선형도 이제 꼭 우리가 따져야 할 센서의 특성들이니까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센서의 신호 형태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냐, 아니면 아날로그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주로 디지털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제어를 하면 되지만, 아날로그성 신호로 나오는 것들은 다시 디지털로 변환을 해줘야 하는 그런 변환 과정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 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형태도 1과 0으로 그냥 변하는 것도 있고, 이진수 형태로. 그렇지 않고 디지털 신호 변화에 의해서 또 달라지는 신호 체계를 갖는 것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해서 계속 변화를 갖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디지털은 1과 0, 0 아니면 1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신호는 레벨을 갖는 거죠. 이제 1과 0이긴 하지만 레벨을 갖고. 그래서 그 레벨을 측정을 해서 얘가 이제 형태는 디지털 형태지만 출력하는 그 신호 형태는 이제 아날로그성 신호가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